안녕하세요. 남관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국가시험을 대비해서 작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좀 요약할 거예요. 그 첫 시간으로 기초간호학 개요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업윤리에 대한 문제인데 1번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 것은 어떤 윤리강령을 위배하였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답은 정직한 행동이죠.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 것이니까 정직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는 상식적으로 푸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제로 간호조무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문제로 행동이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맞는 지문은 유지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이게 답이었어요.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이걸 조금 더 깊숙이 알려드리면 환자 관리 장전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표기되어 있어요. 환자의 권리는 존엄의 권리, 평등의 권리, 설명을 들을 권리, 선택의 권리, 비밀 보장의 권리죠. 이렇게 환자의 권리가 있고, 환자의 의무에는 치료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고, 의료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고, 치료계획 협조의 의무가 있으며, 공공질서 준수의 의무, 진료비 지불의 의무, 총 5개의 환자의 의무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전에 출제되지 않는 문제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시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가 된다면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릴 거예요. 간호조무사의 주의 의무 태만과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여러 번 출제됐었어요. 주의 의무 태만이 뭐냐 살펴보면 위급 상황 시 응급처치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중할 시 즉시 발견하고 보고하지 않아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환자가 손해를 보게 된 경우, 이런 걸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부주의하게 환자를 잘 살피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 의무 태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의료 폐기물 관련 문제인데, 이번에는 수혈을 마친 후 빈 혈액백의 폐기물 분류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었어요. 수혈을 마친 혈액백의 폐기물이니까 당연히 혈액 오염 폐기물이에요. 이를 비롯해서 의료 폐기물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의료 폐기물은 크게 격리 의료 폐기물, 그리고 일반 의료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로 나누는데, 격리 의료 폐기물은 이름부터가 격리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한 경우에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격리에서 좀 힌트를 얻으시면 되고, 아무래도 감염병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좀 위험하다는 표시를 하고요. 보관기간은 7일 이내고 합성 수지에 보관합니다. 이런 건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굳이 안 해오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인 일반 의료 폐기물은 혈액, 체액, 분비물, 그리고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이나 붕대, 꺼즈,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등이 모두 포함된 게 일반 의료 폐기물이에요. 보통은 노란색으로 표기되고 15일 이내가 보관기간이고요. 세 번째, 위의 의료 폐기물 역시 노란색이고 15일 이내 보관기간이에요. 위의 의료 폐기물의 첫 번째, 조직물류 폐기물을 보면 조직물이라는 데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어서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등, 그리고 동물 사체, 혈액, 고름, 혈장, 혈액 제제 등이 포함되고요. 이 조직물류 폐기물 중에 치아는 60일이 보관일인데 아직까지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고요. 인체 조직물 중 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색깔도 달라져요. 녹색과 그리고 합성 수지에 보관해야 되는데 역시나 이런 거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리계 폐기물은 말 그대로 병리계이기 때문에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이나 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폐배지, 폐장갑 등이 포함되고, 큰 틀에서 위의 의료 폐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란색 15일 이내에 같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상성 폐기물은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꼭 외워두세요. 인체에 손상을 줄 만한 주사바늘이나 봉합바늘, 칼날, 한방침, 그리고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같은 것들이 손상성 폐기물에 들어가는데, 이 보관기간은 30일 이내가 되고 역시나 손상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합성수지에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물 화학 폐기물은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거의 없지만 화학물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 치료제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아직까지 시험에 나왔던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자주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혈액 오염 폐기물은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러니까 혈액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그 밖에 특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혈액 오염 폐기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폐기물을 혈액오염 폐기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혈액백의 폐기물 분류의 정답은 혈액오염 폐기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혈액오염 폐기물도 위의 의료 폐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란색 15일 이내 기준에 들어가죠. 여러분 이걸 쉽게 외우시려면 대부분은 15일 이내인 거예요. 격리 의료 폐기물 제외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15일이라고 외워두시고 예외되는 몇 가지만 외워두시면 되죠. 격리 의료 폐기물이 7일, 그리고 손상성 폐기물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30일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 역시 대부분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예외인 것이 격리 의료 폐기물이 붉은색, 그리고 태반이 녹색. 이 정도만 따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기록 원칙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섭취량, 배설량, 기록시예요. 기록시. 기록시 소변 적당히를 200cc로 수정 기록했을 때 준수한 의무기록 원칙은 뭐냐? 애매한 표현에서 정확하게 표기했기 때문에 정확성의 원칙에 준수한 거고요. 이와 관련한 다른 원칙을 좀 살펴보면 간결성, 완전하면서도 간결하게 기록해야 한다. 보안성, 기록이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완전성, 환자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합성, 환자의 건강 문제에 관계되는 정보만 적합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거와 적시성, 행위가 일어난 직후에 기록해야 한다. 사전에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추가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이번에 신장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떤 호르몬인지 살펴볼게요. 신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혈압을 조절하는 물질. 신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레닌과 에리스로포이에틴이 있는데 여기서 답은 레닌이죠. 그래서 신장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 레닌과 에리스로포이에틴이에요. 레닌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작동돼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안지오텐신은 굳이 무셔도 되지만 레닌과 알도스테론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자주 출제됐었으니까. 알도스테론은 신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시키는 호르몬이에요. 나트륨이 재흡수되게 되면 따라오겠죠. 수분이. 역시나 수분이 재흡수돼서 수분의 재흡수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도스테론 좀 공부해 두시고요. 에리스로포이에틴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얘는 어떤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냐?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심부전증이나 신장이 망가진 경우에는 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빈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시험에 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각을 담당하는 기관의 구조에 대해서도 나왔었는데 망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망막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일단 시각적 상을 받아서 상이 맺히게 하는 게 망막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 맺힌 상을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망막의 기능이고요. 이번 시험에 나왔던 답이었어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시각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분이 좀 이 그림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각막이 있고 각막과 연결된 둥그런 얘가 공막이죠. 네, 공막. 그래서 여기가 가장 바깥층이어서 외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껍게 맥락막이 있고요. 이렇게 다 맥락막입니다. 예, 맥락막이 있고 이 모양체에 진대가 있어서 수정체를 잡고 있는 거죠. 모양체 앞에는 이렇게 홍채가 있어서 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요렇게 홍채,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고 색깔이 있죠. 브라운 아이즈, 블루 아이즈라고 하는 게 이 홍채에 색깔이 있어서 눈동자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요렇게 전체적으로 있는 막이 망막이에요. 그래서 망막의 기능은 상이 맺히는 거죠. 그리고 그 맺힌 상을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망막은 내층이 되고 아까 맥락막과 모양체, 홍채를 중간층이라고 불러요. 이와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네, 외층은 또 다른 이름으로 섬유층이라고 부르고요. 공막과 각막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고 공막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6분의 5를 차지하고 6분의 1을 차지하는 게 각막이에요. 당연히 각막은 투명해서 빛을 통과시키고 굴절시킨다는 거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중간층은 이 맥락막에 혈관이 많기 때문에 혈관층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맥락막은
암갈색의 암실의 역할을 하고 안구에 영양을 공급한다고 하고요. 선모체와 홍채가 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실 분들은 좀 하실 필요가 있긴 한데 그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모체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맥락막 앞에 위치하고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고 하나 더 기능을 말씀드리면 방수를 생성해요.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고 아까 설명드렸고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빛의 유입량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카메라에서는 조리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눈의 색깔을 결정하게 된다고 아까 알려드렸었어요. 뇌층은 시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신경층이라고도 이름 붙였고요. 망막은 안구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층이고 시신경이 분포해서 상이 맺히는 곳 설명드린 부분이고 맹점과 황반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맹점은 이름처럼 시각세포가 없어서 이곳에 상이 맺히면 볼 수가 없는 것을 맹점이라고 하고요. 황반은 망막의 가운데 오목한 부분이고 노란색을 띄워서 황반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시신경이 밀집되어 있어서 여기에 상이 맺혔을 때 가장 잘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약물 관련 문제, 천식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에 대한 문제였는데 답은 살부타몰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이름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벤톨린은 아실 거예요. 벤톨린과 같은 약물이에요. 살부타몰, 기관지 확장제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다른 약물들도 좀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봤어요. 아트로벤트 역시 기관지 확장제예요. 여러분 시험에 벤톨린과 같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몰피는 마약성 진통제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투여 전후 호흡 횟수 꼭 측정해야 되는 거고요. 프로파라놀롤도 여러분 시험에 좀 나왔었어요. 인데놀이라고 고혈압과 부정맥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고요. 리도케인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심부정맥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국소 마취에도 사용되는 약물이에요. 암피실린 항생제입니다. 그리고 디곡신은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디지탈리스 제제라고도 불리고 강심제라고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다 같은 약물이에요. 이 약물의 기능은 심장의 수축력을 강하게 해서 심박동수를 좀 떨어뜨립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굉장히 빨리 뛰는 걸 심근의 수축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강하게 뛰게 만드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심박동수 60 이하에는 사용하면 안 돼요. 심박동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투여 전에 심박동수를 체크해야 되는 약물이에요. 레닌 안지오텐신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라서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지우고, 니트로글리세린도 여러분 시험에 종종 나오는 문제죠. 협심증에 사용되는 혈관 확장제예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갈색병에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갈색병에 보관하지 않으면 햇볕에 노출됐을 때 약효가 떨어지고요. 설화 투여해야 돼요. 혀 밑에 놓고 투여하는 약물이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밑이 화끈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와 5분 간격으로 3번 주고도 효과가 없으면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심근경색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약물과 영양 관련 문제로 이소니아지드가 나왔었는데, 이소니아지드는 결핵약이에요. 우선 결핵약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이 약물을 장기간 복용 시 결핍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말초신경장애를 유발하는 영양소는 정답은 피리독신입니다. 피리독신은 비타민 B6고요. 여러분 시험에 아주 오래전에 결핵 문제가 나오다가 좀 출제가 안 되는 경향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외 결핵약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리팜핀이란 결핵약은 간 독성이 있고 소변색이 붉게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피부 과민 반응, 혈소판 감소증, 위장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고요. 에탄부톨이라는 약은 시신경 변증을 일으켜서 시력 저하, 색각의 변화를 일으켜요. 에탄부톨이 아무래도 E로 시작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I 이렇게 해서 눈과 관련된 질환이 부작용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쉬울 것 같고요. 피라지나마이드 역시 간독성, 관절통, 위장장애가 있고요. 리파부틴은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으나 역시나 간독성, 호중구 감소증을 유발한다고 해요. 이걸 쉽게 외우시려면 대부분의 결핵약은 간독성이 있다라고 외우시면 되고, 리팜핀은 붉은색 소변, 에탄부톨은 시각의 문제, 피라지나마이드는 위장장애, 관절통 이렇게만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핵약은 어떻게 복용해야 되냐 하면 일정한 시간에 공복 상태로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일어난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약물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서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장기 복용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나면 감염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시험에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뇌세포의 주 에너지원은 뭐 당연히 포도당이죠.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뇌에 가장 중요한 게 포도당과 산소예요. 네, 이 두 가지 산소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죠, 뇌가. 그리고 치과학 문제로 치근의 가장 가운데에 있고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는 치아의 조직은 하고 나왔었는데 치수죠, 치수.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가장 바깥층을 싸고 있는 애가 범낭질이에요. 그리고 치조골에 이렇게 안에 박혀있는 이 바깥이 배각질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대부분을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애가 상아질이에요. 상아질. 그리고 상아질 안엔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치수강이라고 하죠. 치수강. 이 치수강 안에 치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배각질 바깥에서 치조골에 결합되어 있는 이걸 치주인대라고 하는 거죠. 해부학적 구조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과 진료 시 탐침의 기능은 뭐가 있느냐? 충치의 깊이를 검사할 때 이 탐침을 활용하는 거죠. 그 외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왔던 기구들을 살펴보면 치경도 여러분 시험에 엄청 잘 나왔던 기구죠. 빛을 반사시켜서 구강안을 살펴보고자 할 때 치경을 활용한다는 것과 구강에 소양제를 넣을 때는 핀셋을 사용하고 구강안에 이물질을 흡입할 때 석션 사용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한방간호 문제로 경락과 경혈의 효과가 나왔었는데 답은 신진대사 증가였어요. 그럼 경락과 경혈이 뭐냐? 경락 먼저 살펴보면 오장육부의 각 기능들이 인체, 피부, 모발 등에 필요한 곳에 도달하기 위한 통로라고 얘기하고요. 자율신경계와 관련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돕고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 작용으로 세포 조직의 활동성을 높인다. 그리고 경혈, 경락 위에 존재하여 경락의 기가 체표로 발현되는 틈이나 공간을 이야기하고요. 이 경혈정을 자극해서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일 수 있고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세포를 활성화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종합해보면 답은 신진대사 증가야겠죠. 그리고 침요법 시 체침 반응에 올바른 간호보조 활동으로 답이 나왔던 게 조금 기다렸다가 침을 돌리면서 발침한다. 이 체침이라는 게 침을 놓고 나서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는 것을 체침이라고 해요. 그럴 때는 빨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추후에 천천히 돌리면서 발침하면 쉽게 빠진다고 합니다. 이 외에 여러분 시험에 만침이 나오죠. 침이 휜 걸 만침이라고 얘기하고 절침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죠. 침이 부러진 거예요. 절단돼서. 이렇게 추가적인 것도 좀 공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각 문제가 있는 환자와의 대화 방법이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는데 시각장애 환자와 대화하는 방법, 어떤 게 올바른 방법이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환자와 만날 때 먼저 자신을 소개하며 말을 건넨다가 답으로 나왔고요. 이 외에 방법을 살펴보면 시각장애가 있더라도 환자의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환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정해서 물건의 위치를 설명해줘야 간병인이나 간호사가 없더라도 필요한 물건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 등의 지시대명사는 시각장애가 있는 환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금해야 되고요. 촉각 등 다른 감각을 활용하여 설명하면 당연히 효과적이고 입실하기 전 상황을 알리고 들어가야 돼요. 전혀 알리지 않고 들어가서 어깨를 치거나 그러면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입실 전 상황을 알리고 꼭 들어가야 합니다. 질환과 관련한 문제 중에서 암을 확진하기 위한 검사가 나왔었는데 암 확진은 바이옵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검이 답으로 나왔었고요. 객혈을 하는 환자의 간호보조 활동은 당연히 절대 안정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꼭 외워두실 필요가 있고 그 외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등을 두드리거나 기침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객혈시는 무조건 금식이에요. 절대 안정하면서 대량이라면 질식이나 쇼크 간호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탈 사인이라는 걸 잘 측정해야 되고 객혈량도 계속해서 감시해야죠. 그리고
구강용 철분제제를 복용할 때 알아야 할 사항 중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액체제제는 빨대를 사용해서 복용해야 돼요. 왜냐? 치아에 착색될 수 있기 때문에 빨대로 복용해야 하고요. 그 외 주의사항은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는다는 것도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그리고 철분제제는 대변색을 검게 만들기 때문에 정상이라는 거 꼭 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하고요. 못하죠. 공복 시 복용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아요. 문제는 위장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통은 식후 복용을 권장한다는 거죠. 질환과 관련한 문제로 덤핑 증후군이 나왔었는데,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로 올바른 것은 해서 조금씩 천천히 자주 먹게 하는 것, 이게 답으로 나왔었는데, 그 외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를 제공해야 되고요. 식사 후 누워있도록 해야 되고, 식사 중 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국물이 많은 음식 역시 안 돼요. 그래서 덤핑 증후군을 잠깐 설명드리면, 덤핑 증후군은 이렇게 위암이나 이런 질환 때문에 절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절제된 부위를 서로 연결하다 보니까 이 유문 부위에서 음식물을 천천히 내려보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빠르게 이동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묶어서 덤핑 증후군이라고 얘기한 거고,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급속 이동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급속 이동 증후군이라는 것도 덤핑 증후군과 같은 말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 급속 이동 증후군을 어떻게 완화시키겠냐? 음식물이 너무 빨리 넘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천천히 넘어가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특히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물을 끌어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여기로 많은 수분이 몰리기 때문에 저혈압 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덤핑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씩 먹어야 되는 거고요. 조금씩 먹게 되면 충분한 열량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가 되는 겁니다. 자주. 그리고 탄수화물의 경우 이렇게 수분을 많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는 저탄수화물 대신 열량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고지방 식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이동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식사 후 누워있도록 하는 거고, 식사 후에 걷거나 그러는 것도 좋지 않아요. 국물 역시 음식물을 빠르게 이동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죠. 협심증 환자를 위한 간호 중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일상생활에서 추운 날씨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협심증 환자는 관상동맥을 일부 혈전이 막고 있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나갔다가 이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그나마 혈액이 지나갈 수 있는 이 길을 혈관이 수축하면서 막아버리게 되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외출해야 돼요. 그 외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 역시 이 조그만 틈으로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 하지 말고 적당량의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흉통이 발생했다는 건 여기에 충분한 혈액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즉시 운동을 멈추고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화 투여해요. 니트로글리세린 앞에서도 알려드렸지만 혈관 확장제예요. 특히나 관상동맥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설화 투여해서 5분 간격으로 3회 줄 수 있는 거고 줄 수 있고요. 호전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빨리 향해야 된다는 거 앞전에도 설명드렸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후 이번 영상에 이어서 계속 23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요약을 오늘처럼 할 거예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